1894년 7월 일본이 청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조선을 속국화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왜 그런 위기를 겪어야 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특히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처럼 이런 사건들이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위정자들 자신의 눈까지 어지럽게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는 특히 국민들의 삶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삶의 근본을 위협하는 궁핍이 국내 정치와 일본과 청국 간의 국제적 분쟁의 기저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청일전쟁이나 갑오개혁, 또 그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던 동학난까지 그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이 아니고 조선 집권층들의 부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혼란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압적 간섭은 국가가 혼란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나라가 혼란한 원인에서 나온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러티브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동학난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무렵에 밀라는 삶의 벼랑까지 갔던 그 국민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생존 본능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삶의 벼랑에 몰린 근원적 이유는 뭐냐? 관리들과 아전들 그리고 지주들의 착취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관리들과 지주들의 착취는 그 사람들이 서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상납해야 할 재물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라는 그런 부패의 연쇄고리 말단에 있던 국민들이 그 부패에 저항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즉, 당시 국내 정치와 조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은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부패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의 잘못에서 기인한 민심의 동요를 원인을 보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즉 국민을 적으로 삼고 타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치안 유지 능력을 갖지 못한 정권이 감당을 하지 못했고, 결국 주변 강대국인 청나라의 힘을 구걸하는 어이없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전부터 조선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불안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본 일본에게 활용할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됐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 정정의 불안과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불안을 느껴오던 터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기회를 청나라를 조선에서 떼어내는 한편 조선의 내정 불안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청나라를 떼어내는 작업은 청일전쟁으로, 조선 내정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갑오개혁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조선을 두고 경쟁을 벌인 두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는 그들이 조선에서 가진 기득권을 즐기고 잃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을 부하 다루듯 하던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 정세 불안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간섭을 조선에서 제거하고 조선의 내정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선 정부가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 그 책임을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본의 이도의 핵심에는 조선 보호국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은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인 관리들의 부패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패의 결과물인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고종편에는 동학 농민들의 난이 보고되고 그 원인이 되는 지방관들의 탐학에 관한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 그때마다 해당 지방관을 처벌하고 조세를 감해주라는 고종의 지시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었으면 밀란도 동학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공식 기록에서는 그 정부 치하에서 살던 백성들의 삶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조선을 여행하고 관찰한 외국인의 기록이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여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는 1894년 1월에 조선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몇 차례 일본과 연해주, 만주 등을 왕복하면서 조선에는 4차례 다녀갔고 조선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조사했습니다. 마침 그 기간에 있었던 청일전쟁 전후의 조선 마을들을 관찰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청일전쟁 시기에 조선인의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 책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비숍 여사의 1894년에서 1895년 조선 사회 관찰기를 보면 오늘날 어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먼저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씨 왕조인 조선을 승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리더십이 세습체제입니다. 셋째는 관료체제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사치를 즐기는 한편 반대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노예와 유사해지는 것이 같습니다. 넷째는 관료가 아니면서 사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체제. 그리고 헐벗고 굶주림에 관한 소식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지방도시나 농촌 상황을 가보면 아직 조선시대와 그다지 변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부산에 처음 도착해서 조선인 마을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산이 처참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이 조선 마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알았다. 좁고 더러운 거리에는 진흙을 발라 창문도 없이 울타리를 세운 오두막집, 밀집 지붕, 그리고 깊은 처마, 마당으로부터 2피트 높이의 굴뚝이 솟아 있었고 가장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폐기물로 담겨 있는 불규칙한 개천이 있었다. 더러운 개와 반나이거나 전나인 채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채 많은 어린애들이 두껍게 쌓인 먼지와 진흙 속에서 뒹굴거나 햇볕을 바라보며 헐떡거리거나 눈을 끔벅거리기도 하며 심한 악취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장날이 되면 이 불쾌한 것들이 많이 은폐된다. 이 얘기의 앞과 뒤에는 일본인과 청나라인 거류지의 모습을 기록해서 조선인들의 삶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물포에 도착해서 조선인 마을을 다시 묘사한 부분입니다. 조선 사람 마을은 서울로 올라가는 길가에 일본인 거류지 밖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 언덕을 오르면 자투리 땅마다 채소를 심은 토담집이 늘어서 있고 지저분한 길목에는 몹시 더러운 아이들이 떼지어 앉아 그들의 무기력한 아버지를 본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관아가 있다. 형벌의 방법은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죄인을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는 것이다. 죄인들의 괴로운 부르짖음은 영국 선교관과 인접한 방까지 들려온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거의 모든 관아가 악의 소굴로 되고 있다. 조선 사람은 외국인 거류지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지게로 엄청난 무게의 짐을 나른다. 이번에는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마포는 불쾌하고 좁고 끈적끈적하고 거친 거리였다. 구부러진 좁은 길은 본토 상품의 판매를 위한 초라한 상점으로 가득 찼으며 산더미 같은 나뭇가지를 나르는 황소가 거의 길을 메웠다. 그 혼잡한 군중 속에는 남성들만이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다. 북경을 보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라고 생각했고 소흥을 가보기 전까지는 서울의 냄새가 가장 지독하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의 수도가 이토록 불결하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역시 서울에서도 남산 언저리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의 풍경과 대비시켜서 조선인들의 비참한 마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떠다니는 것은 다듬이질로 하얘진 도포의 행렬이었다. 이 세세에 넓은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흰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나가 목적 없이 나다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 대부분은 양반인데 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일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보다 더 운이 좋은 인척들에게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관리들은 서울에 별저를 가지고 있으며 1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업무를 속관에게 맡기고 서울에 와서 지낸다. 지주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지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내지만 그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이다. 다음은 남한강 여행 장면인데 여기 사람들은 궁핍하지는 않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강 주변의 옥토는 내가 조선에서 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평화롭고 번창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건장했고 일반적으로 외양이 강하게 보였다. 만약 빈곤이라는 것이 생활 필수품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강 유역의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은 대개 생활 필수품보다는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게으르게 보였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것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체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게을러 보일 뿐이었다. 한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거나 또는 심지어 호화스러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바로 근처의 관리나 그의 부하들의 탐욕스러운 주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인접한 양반으로부터 대부금을 갚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에는 여주에서 본 장면입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무관심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했다. 관아의 문에는 조선의 활력을 빨아먹는 사람들로 그득했다. 어느 집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주인은 외제 담배를 피웠는데 그럼으로써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낼 수 있었다. 그때 이미 다이아몬드 반지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닷빛이 나는 녹색의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매우 양질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강 계곡이 대부분 정연하게 개간된 데 대해 나는 적지 않게 놀랐다. 그러나 농부들은 굴속 같은 집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양반이라는 존재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양반은 담뱃대조차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양반집의 학동들은 학교에 갈 때 책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양반이 여행을 할 때면 관습에 따라 많은 종자를 동행시키게 된다. 그는 말을 타고서도 부축을 받으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그의 노비들은 마을 사람을 위협하고 못살게 굴며 그들의 가금이나 계란들을 대가 없이 강취했다. 많은 수의 비특권 계층 사람들이 무거운 조세를 부담하며 양반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으며 양반은 그들의 노동을 대가 없이 이용하면 물론 도조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수탈해가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상인이나 농부에게는 돈이 생겼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양반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그것은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부당한 제목으로 투옥되어 그나 그의 친척이 그 대납할 때까지 곤장을 맞거나 열악한 음식을 먹어가며 그 돈이 나올 때까지 양반집에 감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돈을 구워주었다고 억지를 쓰는 방법이다. 업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직업이 다 그렇듯이 업은 벌이가 불안하고 관리들의 수탈로 마비되어 있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탈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으며 여타의 노동계급과 마찬가지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현명한 정부라면 일본보다 조선의 백성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농토는 일본과 비슷하게 비옥한데 기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관리의 수탈에 격분한 농민들이 한두 지방에서 일어나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면서 공격적인 관리들을 몰아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왕이 새로운 관리를 보내면 그는 백성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번갈아 수탈하다가 쫓겨나면 농촌은 다시 안정되었다. 조정 대신과 방백 수령들은 나라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주력했으나 그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 관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과거 제도는 뇌물, 흥정, 매관매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공직 임명을 위한 기능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의 관리들은 일본의 개혁사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따른 뇌물과 부당이득의 이권 착취를
끝장내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모든 군속 및 관속과 가장 끈끈한 상호 이해관계를 가진 관료 지배계급은 모두 일본의 개혁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서 반대하기로 맹세했다. 서울중앙관청이 부정부패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모든 지방관청은 보다 작은 규모로 중앙관청의 부정부패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으며 부정직한 관군과 게으른 관리들의 횡포와 가렴주구는 핵심적인 세도가의 수입을 살찌게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비숍 여사의 기록이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매완매직의 기록을 보려면 매천야록을 보면 좋습니다. 비숍 여사는 그리고 조선 관리들이 왜 그다지도 개혁과 변화를 싫어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층의 변화가 없이 조선을 정상적인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갑오개혁의 고비를 힘겹게 넘긴 고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관 파천을 하고 난 뒤에 갑오개혁 내용 중에서 그의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구제도로 회귀시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